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500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사일 방어 기술을 한국에만 절대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일본에는 줬습니다. 호주에도 줬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잘라냈죠. 그런데 4년 후 벌어진 일에 미 국방부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한국이 그 기술을 혼자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미국보다 더 높이, 더 빠르게 3분의 1 가격으로요. 기술 이전을 직접 거부한 미 국방부 심의관의 폭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제외하십시오. 그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청사 지하 3층, 창문 하나 없는 기밀 회의실이었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3개의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호주, 한국. 각각의 이름표가 선명했죠. 그런데 한국이라고 적힌 서류철 위에는 이미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부.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이 접니다. 저는 리처드 브레넌. 미 국방부 DTSA, 국방기술안보국 동아시아 기술이전 심의관이었습니다. 27년간 동맹국에 미국의 군사 기술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죠. 쉽게 말하면 미국 무기 기술의 문지기였습니다. 제가 승인 도장을 찍으면 기술이 나가고 거부 도장을 찍으면 그 나라는 영원히 그 기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들, 미사일 방어청 기술자들, 그리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파견된 보좌관 1명이었죠.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평소와 달랐거든요. 먼저 일본건이 올라왔습니다. SM3 블록 IIA 요격 미사일 공동개발 지속 승인. 자료를 넘기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는 23년째 함께 개발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승인. 펜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만 들렸죠. 다음은 호주였습니다. 이지스 BMD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전 승인. 역시 무난했습니다. 호주는 AUKUS 동맹의 핵심 파트너였으니까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승인. 역시 이해 없음. 그리고 세 번째 서류철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핵심 기술 이전 심의.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상원 보좌관이 메모지를 슬쩍 밀어왔죠. 커티스 의원님 의견입니다. 한국은 불가. 메모를 읽는 순간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레리 커티스 상원의원. 상원 군사위원회의 실세였습니다. 방산 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불가라고 했다는 건 사실상 결정이 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갖춰야 했습니다. 한국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물었죠. 미사일 방어청의 기술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자체 고고도 요격 능력이 전무합니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고 패트리엇 체계도 미국 기술에 전면 의존하고 있죠. 독자 운용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른 간부가 덧붙였죠. 한국의 방공 체계는 중저고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궁 체계가 있지만 고고도 요격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죠. 그들에게 이 기술은 너무 이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부 사유란에 이미 타이핑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자 운용 경험 부족, 기술 흡수 역량 미검증, 시기상조. 깔끔한 문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처럼 보였죠. 도장을 들었습니다. 빨간 잉크가 선명했습니다. 종이 위에 찍는 순간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퍽. 그게 한 나라의 하늘을 닫아버리는 소리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거부. 한국 고고도 요격체계 핵심 기술 이전 불가. 서류철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냉정한 판단이라고요.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요. 27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안 건 한참 뒤였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마크 셰퍼드 국방부 차관보였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었죠. 50대 중반,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늘 양복 주머니에 한 손을 넣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 거만해 보였죠. 브레넌, 잘 처리했어. 셰퍼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건 말인데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하게. 어떤 경로로든 고고도 요격 관련 기술이 한국에 넘어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죠. 차관보님, 솔직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한국의 흡수 역량이 일본보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미사일 기초 기술도 상당한데요. 셰퍼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브레넌, 기술적 판단은 자네 몫이야. 하지만 전략적 판단은 내 몫이지. 한국이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추면 뭐가 달라지는지 알겠나? 무슨 뜻이십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사드야. 셰퍼드가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기 힘으로 고고도를 막을 수 있게 되면 사드를 빼라고 하겠지. 그럼 우리가 한반도에 뭘 근거로 남아있겠나? 미사일 방어에 우산이 필요 없는 나라에 우리 영향력이 남아있겠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전략적 통제 때문이었던 겁니까? 제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셰퍼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진하군. 이 바닥에서 27년이나 있었으면서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해. 일본의 SM3 개발을 시킨 이유가 뭔 줄 아나? 일본이 우리 없이는 완성 못하게 핵심 모듈을 빼고 줬거든. 의존성을 만든 거야. 그게 동맹 관리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레리 커티스 상원의원의 사무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의회 건물로 향하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커티스 의원을 만나본 건 몇 번 있었지만 매번 불쾌한 기억뿐이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커티스가 가죽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텍사스 출신 특유의 큰 체구의 붉은 얼굴을 한 남자였죠. 벽에는 레이시온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이었는데 그게 눈에 밟혔습니다. 레이시온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였으니까요. 안께, 브레넌. 커티스가 손짓했습니다. 한국 건 잘 처리했다며? 네, 의원님. 기술적 준비 부족으로 거부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커티스가 씩 웃었습니다. 좋아. 앞으로도 한국에는 고고도 요격 관련 기술을 한 줄도 넘기지 마. 특히 유도 알고리즘이랑 탄두, 기동 기술은 절대 안 돼. 저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영원히 막을 순 없지 않습니까? 커티스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책상 위에 서류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죠. 패트리어 PAC-3 해외 수출 계약 현황. 사우디 47억 달러, 카타르 18억 달러, 대한민국 32억 달러. 빼곡한 숫자들이었습니다. 보이나? 커티스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패트리어 수출만 연간 120억 달러야. 한국이 자체 요격 체계를 갖추면 뭐가 되겠나? 우리 패트리어 안 사겠지. 거기서 끝이 아니야. 한국이 자기 걸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면 중동 시장, 동유럽 시장 전부 뺏기는 거야. 120억 달러짜리 시장이 날아가는 거라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안보가 아니라 장사였습니다. 한 나라의 하늘을 막는 이유가 수출 계약금 때문이었던 겁니다. 커티스가 다시 의자에 기대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한국 쪽에서 항의하면 이렇게 말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 한국의 방산보안 체계가 중국 해킹에 취약하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쓰디쓴 약처럼 느껴졌죠. 사무실을 나와 의회 건물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방금 뭘 한 겁니까? 동맹국의 안보를 방산업체의 수출 이익에 팔아넘긴 겁니까? 하늘이 맑았습니다. 워싱턴에 봄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겨울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기술이 점검 관련 파일을 열었죠. 거부 사유를 다시 읽었습니다. 독자 운용 경험 부족, 기술 흡수 역량 미검증, 시기상조. 깔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죠. 사드 영향력 유지, 패트리엇 수출 시장 보호, 한국 독자 방어 역량 차단. 이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문서에 남길 수 없는 말이었죠. 파일을 닫았습니다. 괜찮아. 이건 전략적 판단이야.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결정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닫아버린 그 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정확히 열흘 후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국방정보국에서 긴급 보고가 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한국,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독자 개발 공식 선언. 클릭했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에 대응하여 독자적 고고도 요격 미사일 체계 개발을 공식 발표함. 프로젝트명 철매, 예산 8조 7천억 원 편성, 4년 내 실전 배치 목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4년이요? 미국이 이 기술을 만드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3,500억 달러가 투입됐죠. 한국이 8조 7천억 원으로 4년 만에 그걸 한다고요? 미국 돈으로 치면 65억 달러 남짓이었습니다. 우리 투자액의 5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죠. 동료 앤드류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읽더니 코를 찡긋거렸죠. 한국이 꿈을 꾸는군. 고고도 요격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어. 마하 7 이상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때려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고고도 요격은 미사일 방어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이었거든요. 쏘아 올린 요격탄이 대기권 상층부에서 마하 7 이상으로 돌진하는 적 미사일을 찾아내 정밀 충돌시켜야 합니다. 허공에서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거죠. 0.1초의 오차가 수십 킬로미터의 빗나감이 됩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매달렸고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쳤죠. 그것도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기술을 가진 미국에서요. 한국이 4년 만에 그걸 한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의 한 군사 전문 매체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도전, 미사일 방어의 현실을 모르는 선언. 기사를 쓴 분석가는 이렇게 논평했죠. 고고도 요격은 로켓 과학 그 이상입니다. 센서, 유도 알고리즘, 킬 비이클 기동 제어, 이 모든 것이 0.001초 단위로 맞아야 합니다. 한국이 4년 안에 이걸 해낸다면 물리 법칙을 바꿔야 할 겁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완전히 동의했죠. 한국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내부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철매 프로젝트 현황. 보고서를 열었는데 예상치 못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구 인력 470명 충원 완료. 24시간 사교대 체제 돌입.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비공개 시설에 전용 연구동 신축.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470명이요? 그것도 24시간 사교대요? 보고서를 넘기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연구진 대부분이 해외 유학파 출신, MIT와 칼텍과 스탠퍼드에서 유도, 제어와 항공우주를 전공한 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천재를 모아놓아도 18년짜리 기술을 4년에 만들 수는 없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커티스 상원의원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다며? 걱정 마. 2년도 안 돼서 포기할 거야. 돈만 날리고 결국 우리한테 다시 패트리어 사겠다고 올 거라고. 두고 보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분석팀에서 올린 보고서에 빨간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의 등급이었죠. 한국 철매 프로젝트, 킬 비이클 기동 시뮬레이션 1차 통과. 손이 멈췄습니다. 킬 비이클 기동 시뮬레이션이요? 이건 요격탄의 최종 단계, 적, 미사일의 정밀 충돌하는 부분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도 이 단계를 통과하는데 6년이 걸렸거든요. 한국이 6개월 만에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류가 아닌지 확인했죠. 하지만 정보 출처는 확실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정보참모부. 신뢰도 A등급이었습니다. 앤드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도 표정이 달라졌죠. 이건 좀 이상한데. 시뮬레이션이야 뭐 그렇다 쳐도 실물은 다른 얘기잖아. 맞아.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실제 발사 시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확신이 예전만 못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날의 아버지, 고 제임스 브레넌. 미 해병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분이셨죠. 장진호 전투의 생존자였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가는 걸 지켜보며 살아남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내가 지킨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저한테도 늘 말씀하셨죠. 리처드, 한국은 특별한 나라야.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이거든. 그 끈기를 절대 얕보면 안 돼. 사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의 하늘을 제가 막아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감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니까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6개월 전 제가 찍은 그 빨간 도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부.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제 세계를 뒤집어 놓은 보고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걸 열어본 순간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질 뻔했죠. 한국 철매 프로젝트, 첫 실사격 시험 결과, 표적 미사일 요격 성공, 요격 고도 58km, 반응 시간 5.4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8km요? 반응 시간 5.4초요? 패트리어. PAC-3의 최대 요격 고도가 40km이고 반응 시간이 8.2초인데요. 1년 만에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사격까지 성공했다고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1년 전 제가 뭐라고 했죠? 한국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고요. 4년은커녕 10년도 힘들 거라고요. 그런데 1년 만에 실사격 성공이요? 설마 뭔가 잘못된 거겠죠. 오류이거나 과장이거나. 그래야 했습니다. 제 27년 경력이 틀렸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 하단에 적힌 한 줄이 제 확신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 참관단 현장 확인 완료. 데이터 신뢰도 확정. 미군이 직접 확인한 거였습니다. 오류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막으려던 나라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요. 그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한국 철매 프로젝트 첫 실사격 성공. 요격 고도 58km. 반응 시간 5.4초. 패트리엇보다 높이, 패트리엇보다 빠르게.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7년 경력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실사격 한 번 성공한 거랑 실전 배치 가능한 체계를 완성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번은 운이 좋을 수 있죠. 진짜 실력은 반복 성공률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앤드류한테도 말했죠. 한 번은 운이야. 두고 보면 알겠지. 그런데 3개월 후 두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철매 프로젝트 2차 실사격 시험 결과 3발 연속 요격 성공. 요격 고도 62km. 반응 시간 5.1초.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62km요? 3개월 전에 58km였는데 62km로 올렸다고요? 그리고 반응 시간도 5.4초에서 5.1초로 줄었습니다. 단순 성공이 아니라 성능이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화하고 있었죠. 앤드류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브레넌, 한국 보고서 봤어? 저는 봤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3발 연속이라고. 연속이야. 한 발 맞추는 것과 3발 연속 맞추는 건 차원이 달라. 우리 PAC-3도 초기에 연속 요격은 못했거든. 앤드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연속 성공은 단순히 탄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레이더가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사격 통제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궤도를 계산하며 발사대가 연속 재장전과 발사를 수행해야 하죠.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연속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미사일 방어청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제 기분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죠. 한국 측 데이터 교차 검증 완료. 신뢰도 확정. 추가 참관단 파견 검토 중.
추가 참관단까지 보낸다고요? 그건 미사일 방어청이 한국의 개발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셰퍼드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그가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2차 시험 결과였죠. 이거 봤나? 셰퍼드가 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설명해봐. 기술 이전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 저도 분석 중입니다. 아직 단정 짓기엔 이르다고 봅니다. 시험 조건이 실전보다 유리했을 수 있고. 셰퍼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듣자고 부른 게 아니야. 브레넌, 이 보고서가 의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나? 제가 답을 못하자 셰퍼드가 직접 말했습니다. 커티스 의원이 난리를 치겠지. 한국한테 기술 이전 거부한 근거가 뭐였나? 기술적 준비 부족. 그런데 그 나라가 혼자 만들어서 우리보다 나은 성능을 찍고 있어. 이게 뭐가 되겠나? 셰퍼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회에서 물어볼 거야. 한국이 준비 안 됐다며? 그런데 왜 우리보다 나은 걸 만들고 있나? 거부 판단이 틀렸던 거 아니냐?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가겠나? 저한테 가겠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셰퍼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관리해. 아직 최종 시험이 남았으니까. 최종 시험에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 기대하고 있겠네.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셰퍼드는 한국이 실패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실패를 기대하고 있었죠. 왜? 자기 체면 때문에요.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게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한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자립이었고 한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한국은 돌아가는 대신 부수는 쪽을 택했던 거죠.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2차 시험 성공 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명령이 내려왔죠. 브레넌, 한국에 다녀와. 셰퍼드의 지시였습니다. 한국에요? 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에서 참관단을 보내기로 했어. 자네가 가야 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약점을 찾아. 시스템 결함이든 뭐든 꼬투리를 잡아와. 약점을 찾으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맹국의 방어 체계에서 약점을 찾아오라니. 보통은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환영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셰퍼드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덧붙였습니다. 순진한 소리 하지 마. 한국이 이걸 완성하면 우리 패트리엇 수출이 끝이야. 한 발에 36억 원짜리 패트리엇을 한국이 12억 원짜리로 대체해버리면 중동 시장은 물론이고 유럽 시장까지 다 뺏겨. 숫자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발당 36억 원 대 12억 원. 가격이 3분의 1이라고요? 성능까지 더 좋으면 어떤 나라가 패트리엇을 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늦가을이었죠. 참관단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 기술자 2명, 국방정보국 분석관 1명, 그리고 공군 대령 1명이었죠. 공항에서 군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3시간을 달려야 하는 곳이었죠. 차가 도시를 빠져나가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점점 좁아졌고 나무가 울창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길이었죠. 2시간 넘게 달린 후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거대한 시설이 보였죠. 초소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3중 보안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지문 인식, 홍채 스캔, 그리고 전자기기 수거까지.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한국 측 안내 장교가 말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여기서 맡기셔야 합니다. 시설 내부에서는 메모도 연필과 종이로만 가능합니다. 보안 수준에 놀랐습니다. 미국 국방부 기밀 시설 수준이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엄격했습니다. 철조망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부지가 펼쳐졌습니다. 건물이 여러 동 있었는데 한가운데 가장 큰 건물이 주 연구동이었죠. 콘크리트 외벽에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입구에는 태극기와 연구소 마크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첫 번째로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커피와 라면이 뒤섞인 냄새, 그리고 기름 냄새, 금속과 윤활유가 섞인 특유의 공장 냄새였죠. 이건 사무실이 아니라 작업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양쪽 벽에 화이트보드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수식, 궤도 그래프, 시뮬레이션 결과가 적혀 있었죠. 어떤 보드에는 빨간 글씨로 남은 시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전쟁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건 한국 측 프로젝트 부팀장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이쪽이 유도 제어 연구동입니다. 이쪽이 킬 비이클 시제품 조립동이고요. 연구동에 들어서는 순간 발이 멈춰졌습니다. 넓은 홀에 수십 개의 워크스테이션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모니터마다 시뮬레이션 화면이 돌아가고 있었고 연구원들이 빽빽이 앉아 작업하고 있었죠. 시간이 오후 3시쯤이었는데 사람이 이 정도면 야간 교대조가 따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내하던 부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478명입니다. 24시간 사교대로 운영하고 있죠. 쉬는 날 없습니다. 사교대요? 주 7일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프로젝트 시작 후 18개월째 이 체제입니다. 참관단의 공군 대령이 소리를 낮춰 제게 말했습니다. 브레넌, 저 사람들 얼굴 좀 봐. 눈이 충혈되어 있어. 전부 다.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이 꺼진 사람도 여럿이었죠. 하지만 그 충혈된 눈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는 집중력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한 명도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를 시뮬레이션하고 뭔가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는데 접이식 침대가 10개쯤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침낭이 접혀 있었고 개인 소지품이 담긴 바구니가 침대 밑에 있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수면실입니다. 교대 사이에 잠깐 눈을 붙이는 곳이죠. 부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산속 연구소에서 가족과 떨어져 침낭에서 자면서 일하고 있었죠. 뭘 위해서요? 미국이 절대 줄 수 없다고 한 기술을 자기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한국 측 수석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안경 너머로 피곤한 눈이 보였지만 악수하는 손의 힘은 단단했습니다. 브레넌 심의관님이시죠?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3차 시험을 참관하시게 될 텐데 오늘은 시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립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유격탄의 부품들이 정밀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킬 비이클, 추진체, 유도 장치, 탄두부. 각 부품이 투명 케이스 안에 놓여 있었는데 정리 상태가 수술실 같았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부품 대부분에 한국어가 적혀 있었죠. 수입 부품이 아니라 국산이었습니다. 여기 부품 국산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87%입니다. 수석이 연구원이 대답했죠. 핵심 유도 칩과 적외선 탐색기도 국내 개발입니다. 87%요? 미국 PAC-3도 일부 부품을 동맹국에서 조달하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87%를 만들고 있다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참관단의 기술자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저 유도 장치 좀 봐. 설계 철학이 우리랑 완전히 달라. 우리는 단일 주파수 추적인데 저건 다중 주파수 복합 추적이야. 저거 기술 이전 받은 게 아니라 새로 만든 거야. 새로 만들었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응. 우리 거랑 다르니까 베낀 게 아니라는 뜻이야. 독자적으로 만든 게 맞아.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못 받아서 우회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다른 길을 간 거였죠. 우리가 문을 닫았더니 그들은 새 문을 만든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참관단을 위한 숙소는 연구소 안에 마련되어 있었죠. 간이 숙소였는데 연구원들이 쓰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딱딱한 침대, 얇은 이불, 작은 세면대. 미국에서 온 참관단에게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이 건물 어딘가에서 478명의 연구원이 지금 이 시간에도 모니터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4시에도 교대가 바뀌는 발소리가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죠.
이 사람들이 뭘 증명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죠. 미국이 안 된다고 한 것, 일본과 호주에는 주면서 자기들에게만 안 준 것. 그 불공평함을 자기 손으로 뒤집으려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산의 윤곽이 어둠 속에 보였습니다. 이 산 속에 파묻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까요? 가족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일어난 거였죠.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오니 이미 이동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안내 장교가 말했죠. 시험장까지 2시간 이동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산길을 빠져나가 해안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해 쪽이었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오늘 기상 조건이 좋습니다. 시험에 이상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한 건 오전 7시쯤이었습니다. 해안가에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발사 시설이 있었죠. 거대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고 주변에 레이더 차량과 통제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 위에는 이지스함 한 척이 떠 있었죠. 한국 해군 구축함이었는데 해상 레이더와의 연동 시험도 함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참관석은 발사대에서 3km 떨어진 언덕 위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텐트가 쳐져 있었고 대형 모니터 3대가 설치되어 있었죠. 모니터에는 실시간 레이더 화면, 발사대 카메라 영상, 그리고 궤도, 시뮬레이션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참관단 외에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간부들, 합참 관계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나토 옵저버 2명이 와 있었죠. 폴란드 국방부 소속이라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왜 폴란드가 여기에? 의아했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됐죠. 오전 9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3차 시험은 이전과 다릅니다. 단일 표적이 아닌 복수 표적 동시 요격 시험입니다. 표적 미사일 4발이 서로 다른 고도와 각도에서 동시에 진입합니다. 우리 체계는 이를 동시 추적하고 4발의 요격탄을 순차 발사하여 전부 격추해야 합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4발 동시 요격이요? 이건 미국도 쉽지 않은 시나리오였습니다. PAC-3의 동시 교전 능력은 공식적으로 4발이지만 실제 시험에서 4발 동시 요격에 성공한 건 개발 시작 12년 만이었거든요. 한국이 개발 2년 차에 이걸 시도한다고요? 참관단의 기술자가 속삭였습니다. 미쳤어. 이건 실패해도 이상하지 않아. 왜 이렇게 무리하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무리한 시험으로 실패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왜 굳이 이 시점에 4발 동시를 시도하는 걸까요? 10시 정각, 표적 미사일이 먼저 발사됐습니다. 바다 건너 무인섬에서 4발의 표적탄이 하늘로 치솟았죠. 모니터에 4개의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각각 다른 궤도를 그리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도 20km, 30km, 40km. 점점 높아졌죠. 통제실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표적 확인 완료. 4기 전부 추적 중. 요격 시퀀스 개시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사대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요격탄이 솟아올랐죠. 굉음이 3km를 넘어 참관석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울렸습니다. 물리적으로요. 2초 간격으로 2번째, 3번째, 4번째 요격탄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4줄기의 하얀 연기가 하늘을 갈랐죠. 모니터에서 4개의 파란 점이 4개의 붉은 점을 향해 치솟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참관석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죠.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격 고도 60km 돌파, 62km, 63km. 첫 번째 충돌 확인. 모니터에서 첫 번째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성공이었죠. 하지만 아직 3발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충돌 확인. 세 번째 충돌 확인.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3발 성공. 하지만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4번째 표적은 가장 높은 고도에 있었고 가장 까다로운 각도로 진입하고 있었죠. 모니터 속 마지막 파란 점이 마지막 붉은 점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간격이 좁아지고 있었죠. 3km, 2km, 1km.
네 번째 충돌 확인. 사기 전기 요격 성공. 통제실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연구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보였죠. 악수하고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참관석도 술렁였습니다. 폴란드 옵저버가 고개를 돌려 동료에게 뭔가를 빠르게 말하고 있었죠. 한국 국방부 간부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네 발 동시 요격. 성공률 100%. 요격 고도 최대 65km. 반응 시간 4.8초. 65km요. 전 시험 62km에서 또 올랐습니다. 반응 시간도 5.1초에서 4.8초로 단축됐고요. 그리고 동시 교전 능력 4발 동시 성공. 패트리어 PAC-3의 숫자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요격 고도 40km. 반응 시간 8.2초. 시험 성공률 87%. 동시 교전 4발 달성까지 12년 소요. 한국은 2년 만에 그걸 넘어선 겁니다. 고도는 25km 더 높고 반응 시간은 3.4초나 빠르고 성공률은 현재까지 100%. 그리고 이걸 미국 투자액의 5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해냈습니다. 참관단의 공군 대령이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레넌, 이건 진짜야. 이건 운이 아니야.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요. 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죠. 27년간 미사일 방어를 심의하고 평가하고 판단해 온 제 경력이 이 하루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데이터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참관단 앞에서 시험 결과를 설명했죠. 하나하나 수치를 읽어가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8개월간의 밤샘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수석 연구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단한 결과입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이 이걸 해낼 줄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심의관님,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를 아십니까? 미국의 기술 이전이 거부됐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부당했을 때 저희 연구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하늘을 맡기는 나라는 언제든 하늘을 빼앗길 수 있다고요. 자기 하늘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누군가에게 하늘을 맡기는 나라. 그 누군가가 미국이었고 하늘을 빼앗은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도장을 찍은 게 접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참관단 5명 모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산과 들이 지나갔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한 주보다 작은 땅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땅에서 미국이 18년 걸린 걸 2년 만에 해내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 광경을 봤으면 뭐라 하셨을까요? 아마 웃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뭘 했어, 리처드. 한국 사람들을 절대 얕보면 안 돼.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상황은 더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긴급 표식이 붙은 보고서가 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정보국 분석 보고서였죠. 한국 3차 실사격 시험 결과 정밀 분석, 결론 한 줄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한국의 고고도 요격 체계는 현재 미국 패트리어 PAC-3를 전 항목에서 상회하며 SM-3 블록-IIA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음. SM-3와 동급이요? SM-3는 미국이 일본과 23년간 공동 개발한 최첨단 해상 요격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혼자서 2년 만에 만든 게 그것과 동급이라고요? 서류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방위산업시장 분석 보고서.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 고고도 요격 체계 도입을 공식 검토 중이었습니다. 예상 계약 규모 54억 달러. 그리고 UAE도 관심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예상 규모 38억 달러. 합치면 92억 달러입니다. 패트리엇 연간 수출액 12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이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세 번째 보고서는 일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반응 보고. 읽는데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 우리가 미국과 23년간 공동 개발한 SM-3의 성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2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솔직히 믿기 어렵다.
하지만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난 23년간 무엇을 한 건지 되돌아봐야 한다. 일본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의 핵심 파트너였거든요. SM-3 블로가이아이에는 일본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비공개로나마 인정한 겁니다. 보고서 3개를 다 읽고 나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었죠. 미국이 27년간 3,500억 달러를 쏟아부어 쌓아 올린 미사일 방어의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셰퍼드 차관보였죠. 브레넌, 지금 당장 올라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니 셰퍼드가 서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었죠. 얼굴이 붉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혹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한국 시험 결과 봤겠지. 셰퍼드가 대뜸 말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폴란드 건도? 그것도 봤습니다. 셰퍼드가 책상을 한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브레넌, 내가 의회에 올릴 분석 보고서 아직 안 썼지. 아직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라. 셰퍼드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좋아. 그 보고서에 오늘 받은 숫자 그대로 쓰면 안 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성공률 100%라고 쓰면 안 된다고. 셰퍼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험 환경이 실전과 다르다는 단서를 달아. 그리고 4발 중 2발만 확정 성공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2발은 판정보루로 써.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4발 전부 성공한 걸 2발만 성공이라고 쓰라고요? 참관단이 직접 목격했고 데이터도 확정됐는데요. 차관보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참관단 전원이 사기 전기 요격 성공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도. 셰퍼드가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브레넌. 이 보고서가 의회에 가면 어떻게 되겠나. 커티스 의원이 날뛸 거야. 한국한테 기술 안 줬는데 한국이 더 나은 걸 만들었다. 그럼 기술 이전 거부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되잖아. 그 책임은 누가 져? 우리가 지겠죠.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져. 나도 지고 너도 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패트리엇 수출 계약에도 영향이 가. 미국 의회가 한국산 요격 체계가 패트리엇보다 낫다는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 폴란드가 뭘 사겠나? UAE가 뭘 사겠나? 한국 거 사겠죠. 셰퍼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조정하라는 겁니다. 조정. 그게 그의 표현이었죠. 성공률 100%를 50%로 낮추고 요격 고도 65km를 48km로 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체계가 패트리엇보다 살짝 나은 정도로 보이니까요. 압도적인 우위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로 포장하라는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보고서 조작입니다. 제가 말했죠. 셰퍼드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작이 아니야. 해석의 차이야. 시험 환경을 감안한 보정이라고. 실전 환경에서는 성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건 자네도 알잖아. 그걸 반영하는 거야. 하지만 반영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실전 보정을 해도 한국 체계가 패트리엇을 넘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셰퍼드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또렷하게 말했죠. 브레넌, 자네 경력 27년이지. 연금이 얼마인지 알지? 이 보고서 하나로 그걸 다 날릴 생각인가? 내 말대로 써. 그게 자네한테도 좋아. 다 좋은 거야.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떨리고 있었죠. 제 사무실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죠. 빈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성공률 100%를 50%로, 65km를 48km로, 4발 성공을 2발 성공으로, 숫자를 바꾸는 건 30초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끝이었죠. 하지만 그 30초가 한 나라의 노력을 지우는 시간이었습니다. 478명이 18개월간 침낭에서 자며 만든 성과를 절반으로 깎는 시간이었죠.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던 젊은 연구원들의 밤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의 성취를 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일을 닫았습니다. 아직 한 글자도 쓰지 못했죠. 오늘은 못 쓰겠습니다. 보고서를 쓰지 못한 채 이틀이 지났습니다. 셰퍼드한테서 독촉 메일이 왔죠. 보고서 언제 나오나? 최대한 빨리 보내게.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죠. 군복을 입은 젊은 날의 아버지. 옆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죠. 오래전에 읽었지만 그날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죠. 장진호 전투 직후였습니다. 오늘 살아남았다. 존스는 못 살아남았다. 영하 32도. 손가락이 얼어서 방아쇠를 못 당기는 놈들이 태반이었다. 하지만 한국 병사들은 달랐다. 그들은 발에 동상이 와서 피가 나는데도 걸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용기가 뭔지 배웠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울이 폐허다.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무너진 벽돌을 주워 쌓고 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겐 뭔가 다른 게 있다. 부러지지 않는 게 있다.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쓴 글이 있었죠. 내일 이 나라를 떠난다.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을 거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폐허 위에서 벽돌을 쌓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일어설 거라는 건 확실하다. 다만 얼마나 높이 올라갈진 모르겠다. 미국만큼 높이. 아니, 어쩌면 더 높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수첩을 덮었죠. 아버지는 귀국 후에도 한국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매년 현충일이면 한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셨고 한국에서 온 소식을 꼬박꼬박 챙겨보셨죠.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셨고 반도체 세계 1위를 했다는 뉴스에 주먹을 쥐셨습니다. 자기가 지킨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자식의 성장을 보듯 지켜보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리처드, 나는 그 나라를 지켜서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한국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선택이야. 그 사람들은 꼭 해낸다. 기억해라. 그 사람들은 꼭 해낸다.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한국은 해냈죠. 미국이 18년 걸린 기술을 2년 만에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돌아가지 않고 벽을 부쉈습니다. 478명이 산속에서 침낭에 자면서 하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닫으려 한 게 접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의 하늘을 제가 서류 한 장으로 닫아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미국의 영향력, 패트리엇 수출, 레리 커티스의 로비 자금. 수치스러웠습니다. 처음으로 수치스러웠습니다. 27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전략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결정을 했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날의 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그 옆에 한국 군인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웃고 있었어요. 폐허 위에서 벽돌을 쌓던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보고서를 진실대로 쓰겠다. 셰퍼드가 뭐라 하든 커티스가 어떻게 하든 이 보고서만큼은 숫자 하나 바꾸지 않겠다. 100%는 100%고 65km는 65km이며 네 발 성공은 네 발 성공이다. 478명의 밤을 지우지 않겠다. 서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죠. 그리고 첫 줄을 썼습니다. 한국 고고도 요격체계 3차 실사격 시험평가 보고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LSAM 고고도 요격체계는 현재 미국 패트리엇 PAC-3을 전 항목에서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밤새 썼습니다. 숫자를 하나도 바꾸지 않았죠. 있는 그대로를 썼습니다. 요격 고도 65km, 반응시간 4.8초, 성공률 100%, 동시교전 4발 동시 성공, 부품 국산화율 87%, 발당 가격 12억 원으로 패트리엇 36억 원의 3분의 1. 한 가지 더 썼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한 문단을 추가했죠. 본 심의관은 해당 기술 이전 거부, 결정의 당사자로서 다음을 밝힙니다. 거부 당시 기술적 근거로 제시되었던 한국의 독자 운용,
경험 부족, 기술 흡수 역량 미검증은 표면적 사유였습니다. 실질적 거부 사유는 한국의 독자 고고도 방어 역량 보유 시 사드 배치, 명분 약화 및 패트리어 수출 시장 축소 우려였습니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 역량 강화보다 미국의 방산 수출 이익을 우선시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새벽 4시에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맑았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한 번 보내면 돌이킬 수 없었죠. 경력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 끝날 겁니다. 커티스 의원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셰퍼드는 저를 매장할 겁니다. 아버지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꼭 해낸다. 기억해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재 중 전화가 3통이 와 있었는데 전부 셰퍼드였습니다. 무시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보고서가 의회에 전달된 거였죠. 정확히는 제가 의회 군사위원회에 직접 보낸 겁니다. 셰퍼드를 거치지 않고요. 30분 만에 셰퍼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얼음 같았죠. 브레넌, 내가 뭘 한 건지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넌 끝이야.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고서는 나갔고 숫자는 공개됐으며 진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후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에 서게 된 거였죠. 레리 커티스 의원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상원 의사당 러셀 빌딩 216호실.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청문회가 공개라는 걸 그때 알았죠.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커티스가 공개로 바꾼 겁니다. 의도가 뻔했습니다.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거였죠. 청문회장은 반원형 구조였습니다. 높은 곳에 위원들이 앉고 낮은 곳에 증인석이 있는 구조였죠. 물리적으로 내려다보는 형태입니다. 위압감을 주도록 설계된 겁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눈앞에 있었고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죠. 맞은편 높은 자리에 레리 커티스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텍사스 특유의 큰 체구가 더 커 보였죠. 그 옆에 동료 의원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셰퍼드 차관보가 보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죠. 표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러 온 겁니다. 커티스 의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렸죠. 브레넌 심의관, 당신이 의회에 직접 제출한 이 보고서에 대해 묻겠소. 당신은 한국의 요격 체계가 미국 패트리엇을 모든 항목에서 능가한다고 썼소. 맞소. 네, 사실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커티스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성공률 100%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환경이 실전과 동일했소. 전자전 환경이 적용됐소. 다탄두 기만체 조건이었소. 3차 시험은 복수 표적 동시교전 시나리오였습니다. 전자전 환경은 미적용이었지만 표적의 궤도 다양성과 동시성은 실전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커티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전에 준하는 수준이라. 그게 실전이란 소리요? 우리 패트리엇은 걸프전에서, 이라크전에서, 실제 전장에서 검증됐소. 한국건 시험장에서 몇 발 쏜 게 전부잖소. 그걸 같은 선상에 놓는 건 부적절하지 않소? 의원님, 기술적 성능 비교에서 실전 경험의 유무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제가 보고서에 기재한 건 계측 데이터 기반의 성능 비교이며 커티스가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데이터 얘기하지 마시오. 내가 묻는 건 다른 거요. 브레넌 심의관, 당신은 이 보고서를 직속 상관인 셰퍼드 차관보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직접 제출했소. 왜 그랬소? 순간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커티스가 핵심을 찔러 온 겁니다. 왜 지휘 체계를 건너뛰었느냐? 이건 저를 불복종으로 몰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 직속 상관인 셰퍼드 차관보가 해당 보고서의 핵심 수치를 조정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성공률 100%를 50%로, 요격 고도 65km를 48km로 낮추라는 지시였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셰퍼드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커티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심각한 주장이군. 증거가 있소? 셰퍼드 차관보가 직접 제 사무실에서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메일로 보고서 언제 나오나 최대한 빨리 보내라는 독촉이 있었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커티스가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 못한 방향이었던 모양이죠. 그는 저를 불복종으로 몰아 경력을 끝내려 했는데 제가 셰퍼드의 조작 지시를 공개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커티스는 노련했습니다. 금방 방향을 바꿨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브레넌 심의관, 당신이 이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미국 방산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소. 한국이 패트리엇보다 나은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공식화되면 우리 패트리엇 수출 계약 120억 달러가 위험해지요. 이건 미국 방산업 종사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요. 당신은 국익을 팔아먹은 거요. 국익을 팔아먹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의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0억 달러 패트리엇 수출 시장, 그것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의 안보를 인질로 잡는 것이 국익입니까? 한국이 자기 하늘을 스스로 지킬 능력을 갖추는 걸 막는 것이 국익입니까? 커티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질문 바꾸겠소. 커티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브레넌 심의관, 당신은 왜 이렇게 한국 편을 드는 거요? 혹시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은 건 아니오? 비열한 질문이었습니다. 매수 의혹을 던진 겁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 안에 이미 있었으니까요. 의원님, 제가 한국 편을 드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고 제임스 브레너는 미 해병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장진호 전투의 생존자셨죠. 영하 32도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가는 걸 보며 살아남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내가 지킨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꼭 해낸다. 기억해라.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스스로의 하늘을 지키려 할 때 그걸 막은 게 접니다. 수출 계약금 때문에요. 방산업체의 로비 때문에요. 그게 진짜 국익입니까, 의원님? 커티스의 입술이 움찔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죠. 그래서 보고서를 진실대로 쓴 겁니다. 숫자를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100%는 100%이고 65km는 65km입니다. 478명의 연구원이 18개월간 침낭에서 자며 만든 성과를 숫자, 조작으로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커티스가 마이크를 끄고 옆 의원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 의원이 고개를 저었죠. 잠시 후 커티스가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기서 마치겠소.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커티스는 저를 더 몰아붙이지 못했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온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한국전 참전용사의 아들이 한국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매수 의혹으로 몰면 여론이 어떻게 될지 커티스도 계산했을 겁니다. 청문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셰퍼드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일주일간 미국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보고서가 의회 기록에 공식 등재되면서 핵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갔죠. 한국 독자 요격 체계, 미국 패트리엇 전 항목 능가, 미 국방부 심의관이 직접 확인. 기사 제목이 그랬습니다. 패트리엇 제조사 레이시온의 주가가 하루 만에 7%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한국 미사일 방어 시장 진출에 따른 패트리엇 수출 감소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죠. 커티스 의원실에서도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언급한 셰퍼드의 보고서 조작 지시에 대해 감찰관실이 예비조사에 착수했거든요. 셰퍼드 차관보는 조작 지시 사실을 부인했지만 제가 보관하고 있던 이메일 기록과 참관단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2주 후 셰퍼드가 사임했습니다. 개인 사유라는 발표였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커티스 의원은 살아남았습니다. 정치인은 쉽게 쓰러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 조작 시도가 알려지면서 군사위 내부에서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 기술이 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청문회 직후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 사업에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했습니다. 예상 계약 규모 54억 달러. 기존 패트리엇 추가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 UAE가 뒤따랐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한국 고고도 요격 체계 도입 의향서 공식 교환. 예상 규모 38억 달러. 합치면 92억 달러입니다. 한 달 전까지 미국 패트리엇이 독점하던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비공개 회의에서 SM3, 블록 IIA 차기 개량 사업을 미국 단독이 아닌 한국과의 기술 협력도 검토하겠다는 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23년간 미국과 함께 온 일본이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건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이 미국만 넘어선 게 아니라 미국 중심의 동맹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미사일 방어청의 동료 앤드류가 어느 날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레넌, 알아? 미사일 방어청 내부에서 한국 체계를 역분석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어. 우리가 한국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지. 역분석이요? 미국이 한국 기술을요? 그래. 특히 다중 주파수 복합 추적 기술이랑 킬 비이클 기동 알고리즘. 우리 거랑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서 배울 게 있다는 거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안 줬더니 한국이 아예 다른 기술을 만들었고 이제 미국이 그걸 배우려 한다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찍은 그 빨간 도장, 거부. 그 두 글자가 한국을 가로막는 벽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벽에 부딪혀 돌아간 게 아니라 벽을 부수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벽을 부수고 지나가더니 벽 너머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멀리 나아가 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국방부를 떠났습니다. 27년간의 공직을 내려놓았죠. 자의 반 타의 반이었습니다. 셰퍼드는 사라졌고 커티스는 약해졌지만 제가 지휘 체계를 건너뛴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경고 처분을 받았고 직위 해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스스로 그만둔 겁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1%도요. 마지막 출근 날 사무실을 정리하며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 고고도 요격체계 핵심 기술 이전 심의서. 거부. 제가 찍은 빨간 도장이 선명했죠. 잠시 바라보다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었죠. 워싱턴의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벚꽃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선물한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한국 제주도의 왕벚나무가 원종이라는 연구도 있죠. 미국의 상징이 된 꽃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니 그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버지니아 알링턴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였죠.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하얀 대리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제임스 에드워드 브레넌, 미 해병대, 한국전쟁 참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장진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묘지의 깃발이 펄럭였죠. 아버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해냈습니다. 미국이 절대 줄 수 없다고 한 기술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18년 걸린 걸 4년 만에 해냈고 미국보다 더 높은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하늘을 막으려 한 게 접니다. 서류 한 장으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미사일 수출 계약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리며 지킨 나라의 안보를 돈에 팔아넘긴 겁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꼭 해냅니다. 벽이 있으면 부수고 길이 없으면 만들고 안 된다고 하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78명이 산속에서 침낭에 자며 밤을 새웠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보며 계산하고 조립하고 시험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늘을 맡기지 않겠다고, 자기 하늘은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해낸 겁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알링턴 묘지의 잔디 위로요.
아버지, 제가 찍은 거부, 도장이 오히려 축복이 됐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줬으면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거부했기에 한국은 자기 힘으로 일어섰고, 미국을 넘어섰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거부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묘비를 한번 쓸어내리고 돌아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잘했다, 리처드. 이제야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리처드 브레넌이었습니다. 27년간 미국의 무기 기술 문지기였고 한국의 하늘을 닫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열었으니까요.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쏟아부어 18년 만에 완성한 기술을 한국은 8조 원으로 4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고도 40km를 한국은 65km까지 올렸고 반응시간 8.2초를 4.8초까지 줄였습니다. 발당 가격은 3분의 1이었고 성공률은 더 높았죠. 세상에 영원한 벽은 없습니다. 특히 그 벽 앞에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시원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절대 줄 수 없다고 막았던 기술을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넘은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